여러분, 혹시 로또 번호를 놓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번호 찍을 걸 하는 그 아쉬운 기분 말이죠.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로또를 놓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를 500억 원에 걷어찬 블록버스터입니다. 사람들은 블록버스터 CEO를 바보라고 놀립니다. 그때 샀으면 지금 400조 원을 벌었을 텐데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말 샀으면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가 됐을까요? 팩트체크. 2000년 넬러스의 굴욕입니다. 먼저 그날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초 텍사스 댈러스 블록버스터 본사 27층 회의실. 이곳에 두 남자가 잔뜩 긴장한 채 앉아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입니다. 당시 넷플릭스의 상황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1997년 창업한 넷플릭스는 DVD를 우편으로 보내줬는데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팔수록 손해였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당시는 닷컴 버블이 꺼지던 시기, 인터넷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때였습니다. DVD 시장도 작았죠. 연 500여 개 작품만 출시됐고 DVD 플레이어조차 제대로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반면 블록버스터는 어땠을까요? 미국 전역에 9천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던 거대 공룡, 4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고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죠. 마치 지금의 스타벅스처럼 미국 어디를 가도 블록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블록버스터를 찾아가 제안합니다. 저희 회사 지분 49%를 5천만 달러에 사주십시오. 대신 저희가 블록버스터닷컴을 맡아 온라인 사업을 개발해드리겠습니다. 5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600억 원. 지금 넷플릭스 시가총액 약 370조 원에 6천분의 1도 안 되는 말 그대로 껌값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 CEO 존 안티오코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넷플릭스 창업자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비웃음을 참느라 입꼬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매장도 없고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돈도 못 버는 회사. 왜 그런 회사를 600억이나 주고 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넷플릭스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그 굴욕을 씹어삼키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역사를 비틀어 보겠습니다. 만약 그날 블록버스터가 좋아, 500억에 사지! 라고 도장을 찍었다면 첫 번째 페이지, 달콤한 독사과 수익 구조의 충돌입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2000년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인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한 가족이네요. 그런데 합병 첫날부터 전쟁이 터집니다. 블록버스터의 지갑과 넷플릭스의 지갑은 구조가 아예 달랐거든요. 당시 블록버스터는 연체료 사냥꾼이었습니다. 고객이 비디오를 늦게 반납하면 뜯어내는 벌금,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연체료는 블록버스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리드 헤이스팅스가 넷플릭스를 창업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연체료 때문이었죠. 그는 블록버스터에서 빌린 비디오를 늦게 반납해서 무려 40달러의 연체료를 물었고 이에 분노해 넷플릭스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체료가 정말 무자비했어요. 하루 이틀만 늦어도 DVD를 새로 살 만큼의 돈을 내야 했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연체료 없애죠. 구독료만 받읍시다. 이 말은 경영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혁신? 아니요. 당장 내 연봉 깎아먹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블록버스터의 연체료 시스템은 단순한 수익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DVD 한 장을 구입하는데 65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걸 3에서 4달러에 대여해주면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최소 20번은 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기 신작은 몇 번 대여 후 반납이 늦어지면 연체료가 그 손실을 메워줬던 거죠. 연체료는 블록버스터에게 필요악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결국 블록버스터는 자기들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넷플릭스의 핵심인 구독 모델을 폐기했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우리 상황에는 안 맞아. 인수는 했지만 넷플릭스의 영혼은 그날 바로 증발하는 거죠.
실제로 블록버스터는 2005년에 연체료 무료 정책을 시도했다가 대실패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연체료가 쌓이고 DVD 구매 가격을 넘으면 소유하게 해주는 꼼수였죠. 이 정책으로 블록버스터는 미국 48개 주에서 소송을 당했고 변호사 비용과 환급금으로 약 1,100억 원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부동산 대 인터넷, DNA의 충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사하는 방식입니다. 블록버스터는 전형적인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목 좋은 사거리에 가게 내고 매장 인테리어하고 팝콘이랑 콜라 팔아서 마진 남기는 회사죠. 1985년 텍사스 댈러스에서 1호점을 열었을 때 8,000개의 VHS와 2,000개의 베타 테이프를 갖춰놓고 동네 주민 취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1990년대 초반 250개였던 매장은 2004년에는 9,000개를 넘어섰고 84,300명의 직원이 일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경영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매장 사업의 달인이야. 우리의 강점은 전국에 깔린 이 네트워크지. 반면 넷플릭스는 태생부터 IT 너드들입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알고리즘 만들고 서버 돌리는 게 일이죠. 그들의 꿈은 언젠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거였습니다. 회사 이름부터가 넷플릭스, 인터넷과 영화의 합성어잖아요. 이 둘을 합쳐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산 회의 시간을 상상해 봅시다. 넷플릭스 팀장, 스트리밍 서버 구축에 100억이 필요합니다. 팝콘 담당 상무, 그 돈이면 매장 10개를 더 차려. 사람들은 인터넷보다 매장에서 DVD 고르는 재미를 더 좋아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돈 잘 버는 매장파가 이깁니다. 실제로 블록버스터는 온라인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넷플릭스의 성장세에 위협을 느낀 블록버스터는 뒤늦게 블록버스터 온라인을 출시했습니다. CEO 존 안티오코는 토탈 액세스라는 혁신적인 월 구독 서비스까지 계획했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DVD가 배송되고 반납은 가까운 매장에 하면 되는 시스템. 넷플릭스 임직원들조차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이 개입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이칸은 2억 달러를 투자하며 경영권에 참여했고 안티오코의 온라인 전략을 정면으로 간대했습니다. 왜 돈 되는 매장 사업을 축소하고 돈 안 되는 온라인에 투자하나? 결국 안티오코는 2007년 CEO 자리에서 쫓겨났고 후임으로 세븐일레븐 출신 제임스 키스가 앉았습니다. 키스는 블록버스터를 복합 쇼핑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매장 확장에 올인했습니다. 온라인은 완전히 뒷전이었죠. 결국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기술은 돈만 까먹는 하마 취급을 받다가 조용히 사라졌을 겁니다. 날개를 달아줬더니 몸통이 무거워서 날개를 찢어버린 꼴이죠. 세 번째 페이지, 우리가 잃어버릴 뻔한 것들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만약 이 합병이 성공했다면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넷플릭스가 사라진 세상. 물론 스트리밍 자체는 등장했을 겁니다.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VOD 서비스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콘텐츠의 혁명은 없었을 겁니다. 2025년, 지금도 우리는 기존 방송사와 영화사가 만든 콘텐츠만 보고 있을 겁니다. 2019년,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 시즌 1을 제작할 때 투자한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수백억 원. 당시 영화 제작비에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작품은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하지만 보수적인 블록버스터 임원들이 이런 작품에 투자했을까요? 너무 잔인해. 가족 영화나 만들어. 좀비 사극? 이상한 거 만들지 마. 대본은 휴지통에 던져졌겠죠. 오징어 게임처럼 수백억을 들여 전 세계를 노리는 한국 드라마? 킹덤처럼 좀비 사극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작품? 우리는 지금도 뻔한 막장 드라마나 보면서 주말을 때우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블록버스터는 2010년 파산 신청을 했고 2013년 폐쇄를 발표한 뒤 2014년 마지막 남은 매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오리건주 밴드시에 단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관광 명소가 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는 2022년 이 마지막 블록버스터 매장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걷어찬 건 멍청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즉 연체료와 매장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 상황을 다시 보면 블록버스터의 결정이 이해됩니다. 인터넷은 느렸고 DVD 시장은 작았고 닷컴 버블은 꺼지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적자투성이 신생기업이었고 블록버스터는 30억 달러 매출의 거대 공룡이었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거절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만약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인수했다면 넷플릭스의 혁신 DNA는 블록버스터의 관료주의에 짓눌렸을 겁니다. 구독 모델은 연체료 수익 때문에 폐기됐을 거고 스트리밍 기술은 매장 투자에 밀려 사라졌을 겁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덕분에 넷플릭스는 야생에서 살아남아 이악 물고 기술을 만들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1999년 500만 달러였던 매출은 2006년 10억 달러로 2017년에는 전 세계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시가총액 370조 원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제국이 됐죠. 만약 누군가 그때 블록버스터가 샀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안 사서 다행이야. 샀으면 넷플릭스의 혁신은 죽었고 블록버스터도 함께 망했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비디오 가게 앞에서 줄 서 있었을 거야. 가끔은 실패한 계약이 세상을 구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블록버스터의 거만함이 넷플릭스를 만들었고 넷플릭스의 분노가 스트리밍 혁명을 만들었습니다. 모욕당한 그날 댈러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던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언젠가 저들을 무너뜨리겠어.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의 역사를 시뮬레이션하는 이프맨이었습니다.